안녕하세요. 조원이가 만난 사람 이번에 세 번째 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 겸 전북도당의 농어민위원장 맡고 있는 김상민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상민입니다. 네, 우리 보고 계신 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사회치 전라북도연합회 제39대 41대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정책자문위원, 또 한국임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를 했고요. 현재는 한국임업후계자 중앙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지역에서 농민운동 네. 하시고 지금은 이제 산림 전문가로 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고향이 정읍이라고 들었는데 정읍은 어떤 곳인가요? 고향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정읍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정읍, 고창, 부안 근처죠. 정읍은 내장산이 유명한 국립공원이 있고요. 또 우리 농업에 내장산, 관련된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동학혁명의 고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봉준 장군 기념관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농업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곳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농업의 위상으로 하면 정읍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정읍은 그 축산세가 전국의 2위고요. 한우 사육도수 1위. 네, 한우에서는 전국의 1위입니다. 상주가 1위였는데 이제 정읍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정읍 시민이 한 10만 5천 네. 명 정도 되는데 한우가 등록되어 있는 한우 개체수가 10만 5천 600두입니다. 예, 제 고향인 상주하고 정읍하고는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정읍에 가서 1박을 하고 왔는데 뭐 딴 동네 가서 1박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그냥 자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민 위원장께서는 2012년도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좀 일찍 시작하셨는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사실 제가 책을 좀 보다가 영감을 얻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5개국의 나라를 돌아다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농업 현장을 보니 제 눈으로 봤던 그 나라의 좋은 농업 환경과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이 판이하게 많은 부분이 달라서 많이 다르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맞아요. 숙제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정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는 뭐 전 세계 내놔도 어디 안 빠지는데 제도와 정책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갖다 직접 해결해 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네. 또 지난번 그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순번도 받으셨어요. 그죠? 네, 그때 기억하시겠죠? 그 위성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 저 민주당에서 이제 뽑혀서 농민, 어민, 임업인 대표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어떤 민원성 있는 말씀도 많이 듣게 됐고 네. 또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을 해보고자 21대 때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농업 먹거리 진영에서 그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요, 좀 네. 아쉽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전국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또 그리고 또 친환경 부분 학교 급식이라든지 또 도심 속에 생활하는 분들의 또 적절한 우리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소신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새롭게 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이제 22대 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또 책을 쓰셨어요. 여기 김상민 간다 한반도 2050 탄소 중립 가능한가 이 책을 내셨죠?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처음 써본 책입니다. 그래 맞아요. 제가 출판 기념회 때도 갔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핫 이슈가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와중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국제적인 압박도 물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고 어떤 그 이해 당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명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소를 흡수하는 데 초점을 둬가지고 산림청의 정책자문위원이나 한국임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 하면서 경험을 얻었던 것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전문가로서의 그 면모가 충분히 이렇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김상민 간다 한반도 2050 탄소 중립 가능한가 이 책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꼭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에서 방구 껴가지고 탄소를 다 배출하는데 지금 그 탄소를 갖다가 저장하는 곳은 바다가 하고 있고 우리 토양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나무가 산림에서 네, 맞습니다. 산림이 엄청 중요한 건데 미래 산업으로서의 그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책도 거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역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의 불안정 때문에 식량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맞아요. 기후 위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네. 식량 위기를 불러오죠. 장마철이 엄청 길게 온다든지 아니면 한파가 또 상당히 많이 긴 시간 동안 눈과 추위가 몰아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농작물이 성장하려고 하는 꽃피는 봄 시절에 냉해가 오거나 작년에 박살났잖아요, 설이 농민들.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그 기후 위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탈탄소 정책 2050 넷제로나 이런 것들 계속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책에 대해서 비교를 좀 부탁드릴까요? 여러분들 생활에 전기를 쓰시는데요. 전기를 사용할 때 결국에는 저희가 석탄을 발전소에 의해서 저희가 전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원전이라는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원전에서 전기가 많이 생산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기 생산량의 한 26%가 원전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죠. 27% 정도는 지금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시가스, 네, LNG 발전. LNG가 예, 하고 예. 나머지가 이제 그 석탄 석탄 화력 발전, 발전소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그렇죠. 조금씩 탈원전 또는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고 펼쳐왔는데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생산한다 해도 전기 생산량의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 제가 지금 책 속에도 좀 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 책 속에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제가 직접 14일 동안 그렇죠. 자가로 운전하면서 이야.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때 제가 독일의 예. 풍력, 태양광 이런 어떤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의 그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많이 방문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생각했던 탄소의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탈탄소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현 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다들 궁금해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국제 세계의 시대에 맞게 발맞춰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밑그림을 어떻게 2050년 가까이는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울지 참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그 540조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원전을 갖다 더 지어서 이렇게 조달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세계는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별에서 왔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난 대선 때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죠. 아리백. 많은 분들이 아리백이 뭐지? 이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해하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수출 산업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했을 때 관세를 묻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걸 지금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현 정부는 뭘 생각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뭐 대선 토론회 때 윤석열 그 후보가 아리백 뭔지도 모르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서 참 황당했었는데 그 이제 탄소 국경세
대비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은 이미 그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외국으로 지금 많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아, 참 걱정입니다. 미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은 공부도 하게 됐고. 맞아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들 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쉽게 국민들 단어를 사용해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아, 우리 김상민 위원장이 산림 전문가로서는 또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인데 또, 감사합니다. 정읍이라는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에서 또 나고 성장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보고 계신 분들에게 네. 김상민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 네. 좀 해주세요. 제가 과거에 사과과수원을 맞아요. 13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과 과수원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네, 상주에서. 상주에서. 네, 저도 농사 지을 그런 그 청년의 마음으로 94년도부터 농사를 제가 직접 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농업의 정책을 아무리 현실성 있게 펼쳐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농촌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네. 도시민과 농촌의 격차도 엄격하게 차이가 계속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있고 이게, 있죠. 네. 네, 이런 것을 편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현 시대에 또 특히 정책 참여하는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지금 농촌 내부 격차가 지금 상위 20% 하위 20%의 차이가 12배의 차이 나거든요. 도시 양극화는 6배밖에 안 돼요. 농촌은 그 2배나 돼요. 네,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도시가 100이라 그러면 농촌은 70.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어느 때보다도 이게 농업 농촌 정책이 좀 정교하게 그다음에 만들어진 정책이 과감하게 이렇게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치권이나 우리 농림부 또 정부에서는 아직 미온적이죠. 네. 이 현재 그 지방 소멸, 그렇죠. 인구 소멸, 네. 또 저출산, 또 그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 지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농산업, 또 농촌의 인구, 또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전국의 시 단위 중에서 태백시가 제일 작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북에서는 상주, 문경, 영주 이런 데들이 이제 시 단위 중에서 소멸 지수가 높고 네. 전라도에서는 보니까 정읍, 김제시 이런 데들이 이제 지방 소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지금 정치권의 가장 그 초미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계속 이제 수도권 집중 정책만 이렇게 펼치고, 그러니까요. 뭐 김포시를 포함하는 뭐 서울시 메가시티 지금도 메가인데 앞으로 더 메가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제 지역은 더 죽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김상민이 싸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인구가 170만 명 정도, 전라남도가 180만, 소위 대구는요 240만이에요. 인천은요 300만입니다. 맞아. 서울하고 경기도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홀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업 정책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농업 정책이 지방 골고루 발전시키는 국가 균형 정책이 되고 농업 정책이 앞으로 국민 행복 정책이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김상민이 꼭 국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일을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 저놈 그래도 처음에 나왔던 말 그대로 지키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그 중에 딱 한 명이라도 진짜 농민이 들어가서 진짜 농업 농촌 문제 내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들은 있는데 전부 이게 각 당의 이익만 이렇게 쫓아서 아직도 이제 오리무중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서 연동형으로 갈 거냐, 옛날에 했던 병립형으로 갈 거냐 이렇게
논쟁들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네. 김상민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비례대표는 국제적으로 봐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입법 과정에 충분히 적용하고자 비례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 모든 그 회기를 해보면 지방 출신이 비례 국회의원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립형 중에 권역별 병립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당선된 분들이 지방 출신들이 권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서 분배 정치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지방성 이게 좀 두 가지가 다 확보될 수 있다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권역별로는 이제 서울 수도권, 경기 포함하는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세 개 권역별로 얘기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지금 소선거구제 가지고 있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네. 아쉽습니다. 그죠? 아, 이번에는 반드시 너무 먹거리 진영이 진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네. 우리 김상민 위원장이 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해 보셨고 아쉽게 이제 좌절되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 각오와 결의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난 2023년 4월 3일 날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제가 대표성을 갖고 삭발을 그때 삭발했었죠. 저도 네.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는데요. 제가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국민의 단어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쌀 과잉 생산 방지법. 식량 보장법.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밭으로 전환하자 이게 아니라 네. 논을 그대로 두되 거기에다 타작물을 콩이라든지 사료작물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심어서 거기에 관련된 수입하는 양들을 좀 더 줄이고 국내산 농산물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양곡관리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핵심 내용이 그건데 네.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그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4월 4일 날 거부권 그러니까. 행사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만들어가는 게 정치 입문하는 사람의 소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산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전국에 있는 임업인 단체와 특히 한국임업 후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또 지식도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직불제인데요. 기존의 농업직불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실 텐데 한 2조 8천억 정도가 농업직불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업직불제는 1,000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신 임업직불제는 460억 정도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임업직불제가 공정하게 또 공익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킨 데는 꼭 필요하다. 또 임업인들의 또 소득 안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잠깐 더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임업인들의 소득은 농업인들의 한 80%,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한 7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임업직불제가 왜 도입이 돼야 되는지 또 도입이 됐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임업직불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기후 위기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된 산림 전문가 우리 김상민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산림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리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계속 말씀하시죠.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에 가보면 건축물들이 대다수 돌, 소위 석재로 많이 지어져 있죠. 유럽인들은 석재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300년 간다고 합니다. 목재로 지으면서 150년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공공 건축물도 콘크리트로 짓는데 네.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새로 신축 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건축이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목재로 탄소를 그 저장하는 탄소 저금통, 네. 탄소 통조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무로 지으면은 그 나무가 탄소를 그대로 다 머금고 먹고 있죠. 방, 네, 그렇습니다. 방출하지 않고. 네, 그래서 나무를 수확하고 심고 가꾸고 다시 수확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보면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에는 목조 건축물로 짓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왔을 때 그 현장에 돼 있는 그 데이터 농업이 4차 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고향에 가서 농사 짓겠다 막연한 생각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한 150개소 정도의 지역 농업 그 관련된 데이터 구축 사업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로 지금도 상당히 미약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청년농업 기본법을 제정해 보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인 기본법. 네. 네. 지금 현재 그 농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청년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인데요. 그 2000년도에는 6.6% 정도 차지했던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지금은요 몇 프로일까요? 0.7%? 와, 좀, 7,0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비슷한데요. 네. 거의 1% 수준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1% 수준의 40대 미만의 청년들을 더 많이 유입하고 또 고령화 사회를 또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청년의 그 조기 정착을 위한 그런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구축 사업도 있지만 기술 경영 진단, 분석 그리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네.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이제 풀 패키지로 청년 정책을 마련해서 희망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요, 젊은 이장 많이 탄생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요번에 이제 300명 중에 한 명은 어쨌든 농업 먹거리 진영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김상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산림위원장이 큰 뜻을 품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에 머물지 말고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민 간다. 조원이도 간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